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시대의 변증법적 이미지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또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사실 그 제가 앞에서 하는 그런 영상들에서 때때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얘기들이 이제 동시대 현대미술과 관련된 얘기로 아니면 뭐 출판 시장에서의 어떤 그 사파의 트렌드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가 좀 현 시사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좀 됐는데 사실 그거를 좀 깊이 있게 좀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의들 안에서 이해해 보는 것도 좀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생각을 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제가 찍은 그 영상에서 지잭의 팬데믹 패닉이라고 하는 그 책의 논의들을 얘기를 좀 했고 그러면서 일상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이렇게 그 일상은 마치 계속 지속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왔다가 이런 재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것이 이제 몇 개월씩 가니까 우리가 자꾸 그 과거의 일상에 대해서 향수어린 내지는 마치 그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욕망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그 분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논의들이 사실 기왕에 제가 지적과 같은 철학적 담론들을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왜냐면 뭐 이런 거는 좀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유튜브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진지하고 무겁고 뭔가 담론의 어떤 그 깊이를 쫓아가면서 그 다루려고 하거나 들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든 청취 뭐 내지는 시청의 입장에서든 그렇게 그 어떤 막대한 그 의무와 책임들을 가지고 하는 채널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이렇게 좀 저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 기왕에 제가 막 이렇게 대중적인 뭔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 그 편견 없이 그냥 와서 편하게 듣고 이런 채널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들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과 쉽게 전달하기 어렵거나 내지는 단순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과 그 애초에 내용 자체가 단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어느 한쪽으로 그 뭐랄까 질서를 맞춰가지 않는 그거 상태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맞는 매너를 그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출판 시장에서 그 책의 표지들이 보여주는 시대적인 증후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시대적 그 요구 내지는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동시대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불가피하게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갖게 되는 욕망의 형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아주 피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상품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자기 지위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만은 아니고 그거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어떻게 그 실현시킬 것인가 삶에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합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욕망이라면 그 욕망의 드라이브가 어떤 방향으로 조직화되거나 내지는 영향을 받거나 내지는 자신이 스스로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런저런 거를 꿈꾼다. 내가 이런저런 식의 취향을 갖고 있다. 내가 이러저러한 삶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좀 구조적이고 집합체적인 그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을 집단의 차원 그리고 그 집단이 단순히 그 한 시대의 집단이라기보다는 전체 역사의 통시적인 그 관계성 속에서 그러나 그 통시성을 또 가로지르는 공시성 그러니까 역사적인 차원과 현재적인 차원들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성찰한 연구한 학자가 있죠. 물론 그런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어쩌면 제가 얘기하는 지젝도 그리고 뭐 좀 오만하게 얘기하자면 저 스스로의 연구의 방향도 그런 말 그대로 역사적이면서 공시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연구지만 그 지금 현재에 대한 연구가 단지 바로 2020년 뭐 8월의 연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와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어떤 시간으로서의 미래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세 개의 어떤 큰 틀의 시간 구조가 중첩된 것으로서의 now time이라는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베냐민의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발터 베냐민의 역사관이자 동시대성 그리고 그 동시대를 이해하거나 분석하거나 포착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제대로 통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서 조명하는 것으로서 일루미네이팅 하는 것으로서 이미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책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1년에 출판한 책이 이 아이스테시스 발터 베냐민과 사유하는 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내용들을 디벨롭하고 또 이렇게 그 대중 출판할 수 있는 식으로 수정 발전시켜서 낸 책인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과거 얘기를 잠깐 하자면 2008년 2월에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홍대 미학과에서 그리고 그때 그 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거를 한 2년 정도 수정 발전시켜서 그랑아리 출판사에서 낸 게 이 아이스테시스 발터 베냐민과 사유하는 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감사하게도 좋은 평가도 많이 받고 또 그 철학 분야에서 우수 학술 도서로서 선정도 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랑아리 출판사에서 꾸준히 제 책을 낼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이러저러한 사실들에서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베냐민 미학을 전공했고 그 전공자로서 단지 학위 논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동시대를 조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할 때 내지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해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이 그 사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제게는 베냐민의 사유방법론 그리고 연구에 대한 어떤 그 구조 그러니까 무엇을 연구하고자 할 때 그 연구의 범위가 어때야 되는지 내지는 이런 문제를 그
주장하고자 할 때 그 주장의 소위 논거의 요소들이 어때야 되는지,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배치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학술적 영감과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게 학문 내적인 레퍼런스를 다는 식으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그보다는 제대로 시대를 읽거나 시대의 예술을 충분히 그 범위에 갑하는 식으로 연구하기 위한 되게 좋은 미학적 그리고 이론적 그 기반이 저는 베냐민 미학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도 다루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모더니티와 우리 시대까지의 어떤 기술적 차원들, 예술의 문제들을 다뤘는데요. 제가 이 베냐민 연구소 아이스테시스에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결부된 지점은 뭐냐면, 베냐민의 그 되게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는 변증법적 이미지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변증법적 이미지라는 그 자신의 철학적이고 미학적이고 나아가서는 인식비판론적인 개념을 베냐민이 미학자로서 특히 예술을 되게 중요한 어떤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학자로서 주로 많이 다루고, 또 자기 스스로도 매우 매혹당했고, 그리고 지적인 그런 영감과 자극과 이런 것들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사파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파가의 내용들, 그러니까 그 사파가의 그림이 바로 이 변증법적 이미지라는 자신의 개념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그 이미지, 시사적인 차원들, 그리고 사유를 생성시켜주는 중요한 예술작품으로 평가를 한 건데요. 그 사람 누구냐면 장 이그나시오 그랑빌이라는, 본명은 아니고 그랑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했던 19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살았던 인물, 사파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랑빌의 사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 사파라고 하지만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술 비평가였고 시인이었던 보들레르가 현대적 삶의 화가라는 글에서 바로 이런 화가들이 그 모던한 화가들이다라고 평가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랑빌이 네, 잠깐 제가 이렇게 좀 산만해져가지고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편집은 아니고 끊었다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다시 촬영하는 건데 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모니터를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모니터에 이게 보이실 것 같은데 1944년에 출판된 그랑빌의 그 책입니다. 사파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엉트러몽, 그러니까 불어로는 그렇게 발음을 하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Another World,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라는 제목의 그 사파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여러분도 제가 저기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거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 인터넷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서 이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카이브답게, 인터넷 아카이브답게 이 1844년에 발행된 300페이지가 넘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어서 꼭 뭐 작가분들 특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 이제 논의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얘기를 하면,
베냐민의 변주법적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은 미술을 위한 개념은 아니에요. 미술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베냐민의 역사 철학, 그리고 또 예술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접근법에서, 그리고 그 예술을 왜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중요한 나침판 같은 개념이 바로 이 변주법적 이미지입니다. 변주법적 이미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내지는 우리 개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집단이 가진 어떤 동시대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한국인들이 대부분 뭐 욕망하는 어떤 그 이미지 같은 게 있다면, 아니면 뭐 포털에 뜨는 뭔가 그런 이미지 편집 방식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점에 갔을 때 에세이 코너뿐만 아니라 요즘 점점 그 점 분야의 책의 그 표지 디자인이 거의 한두 사람이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그러나 분명히 그 한두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표지를 그리는, 내지는 그 표지가 담고 있는 내용의 개인성, 내지는 싱귤러리티, 단일성에 상관없이 표지들 디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어떤 조금 에세이에서 좀 느슨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 같은 어떤 좀 포근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나태한 이미지들의 사파들이 표지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파들의 대부분은 한편으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이 약간 도피적 이미지라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스텔 톤의 색채에다가 선은 되게 둥글고, 그리고 인물을 디자인해서 그려놨는데 그 인물들의 묘사법 같은 게 뭔가 이렇게 선이 많이 간다든가, 내지는 뭔가 정교한 묘사가 아니라 조금 둥근 선들로 되게 단순한 윤곽선을 그리고 거기에 그 이미지들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리고 대체로 인물도 되게 단순하게 그리지만 주변에 이렇게 뭐 식물 화분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이라든가 뭐 그 댕댕이, 예, 강아지라고 한 강아지,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어떤 사물들을 되게 단순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때 일본식 그 약간 그 단순화시킨 아동용 그림 같은 느낌의 사파들이 좀 많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에세이, 심리학 책,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그 역사서, 그리고 자기계발서, 심지어는 특히 과학책 같은데 표지에도 많이 그런 사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예를 들면 그 여러 그 앱들의 디자인 같은 것도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약간 그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 가치 판단보다 조금 더 앞서서 중요하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변증법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지금이, 그 지금이 그리고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복합된 것으로서 지금 시간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이러저러한 어떤 그 소스들로부터 형성된 내 그 취향의 DNA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베냐민은 변주법적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거는 단지 정말 시각 이미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으로서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관계 맺는,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걸
단지 그 연속된 시간의 고리로서가 아니라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첩된 복합성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변증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또 사물의 형태들로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형태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베냐민으로서는 거기에 이미지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베냐민의 용어들 내지는 주장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 책에서 이 아이스테시스에서 그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구독하신 어떤 분이 그 책을 얘기하시면서 꼭 페이지를 말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논의는 이 아이스테시스 발터 베냐민과 사유하는 미학에 제가 그 앞장은 철학적인 분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어렵다면, 그리고 굳이 그렇게 읽지 않으셔도 되는 거라면 그래도 이 책을 읽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꼭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좀 재밌을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책의 5장이에요. 5장 인식 가능성의 지금 두 얼굴의 모더니티라는 챕터인데요. 이 페이지로는 146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근데 이 146개 시작 부분에 아까 보들레르 얘기를 했는데 보들레르부터 이제 제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논의라기보다는 베냐민이 보들레르를 모더니티의 가장 문제적인 인물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들레르를 다루면서 이제 모더니티에 대해 서구 근대에 대해서 제가 다룬 건데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랑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초점을 놓치지 말자고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변증법적 이미지로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와, 그리고 지금 주로 나오는 그런 우리 시대의 동시대적 이미지, 특히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의 그 내용들이나 취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좀 과거지만, 그리고 서구지만 그 19세기, 20세기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한번 좀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라.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인데, 한쪽 면을 만들었다면 또 다른 면을 만들고 또 다른 면을 만들어서 사고와 감각의 입체성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테면 다시 좀 사변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욕망의 소위 입자들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이 아니라 사실 끊임없이 외부와 내부의 어떤 그 운동성 속에서 형성됐다가 또 사라졌다가, 어제는 이런 형태로 등장했다가 오늘은 이런 감정 상태로 자신을 계속 그 자극하거나 뭐 이러는 게 바로 우리의 욕망이란 말이죠. 그런 욕망의 이미지들이 이를테면 단순한 어떤 자극의 상태라기보다는 좀 더 입체적이거나 다면적이거나 다양하거나 복합적이라면, 물론 그걸 소화하고 재구성하고 응축하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모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전제하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피동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우리 시대의 소위 이미지들, 우리 시대의 증상으로서의 이미지들에 끊임없이 이렇게 노출되는 내 감각이 외부의 그런 좀 일방향적으로 노출되는 것보다는 계속 그 자기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화하거나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아까 그랑빌의 책 제목으로 하자면
내 안에 또 다른 세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그랑빌과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 시대의 그런 도서 출판된 책들의 이미지들, 일러스트레이션, 표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비디오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 책의 173페이지, 아이스테시스의 173페이지에서 제가 베냐민의 그 가장 유명하지만 미완성된 그 저작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베냐민이 자신이 그 책의 내용을 썼다기보다는 19세기의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인용하는 과정을 베냐민이 1940년에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30년대 중반에 시작해서 10몇 년 동안 이런 식의 연구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이 그 미국으로의 망명도 제때 떠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그렇게 그 19세기 자신의 시점에서 봐도 과거인 그런 프랑스의 아케이드라고 하는 쇼핑몰이죠. 그런 대도시가 생기고 대중이 만들어지고 쇼핑몰들이 등장하고 럭셔리 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의 욕망과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노동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적 구조가 본격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시기에 베냐민이 연구를 이제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는 이미 그런 어떤 서구의 모더니티들이 되게 문제적으로 발흥하고 있을 지점이었는데 그 지점에서 베냐민은 그런 과거가 어떤 식의 상태에서 그때 그 과거는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로서 미래를 꿈꾸던 현재로서 그리고 그때 과거가 꿈꿨던 현재가 되게 다른 양상으로 지금 우리한테 리얼리티, 현실이 돼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으로서 과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게 19세기 이제 프랑스 주요 그 문화들 내지는 뭐 철학은 당연하고 심지어 베냐민은 그 당시에 광고지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장 이그나시오 그랑빌의 그림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시대를 읽어내고 그 시대를 제대로 조명함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방향을 잘 모르겠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한 현재를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이 그런 목적을 갖고 연구에 들어갔던 연구의 과정의 산물이 바로 이 아케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한테 이제 유작으로 남아있는 문헌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문헌들이 되게 분량이 많고, 그 문헌의 구성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베냐민이 어디선가 인용을 되게 흥미롭거나 중요해서 인용을 한 문구가 있고, 그 밑에 짧게 자신의 어떤 해석 내지는 뭐 의문점 같은 것들을 써놓은 게 바로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한 부분에서 베냐민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제 제 책 173페이지에다 인용해 놓은 거를 읽어볼게요. 그 아래에서 사회가 존재하는 경제적 조건들은 상부 구조에서 표현된다. 잠든 사람에게서 가득 찬 위장이 꿈의 내용을 인과적으로 조건 지을 수 있을지라도 꿈이 그것의 반영이 아니라 그것의 표현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집단은 우선은 자기 삶의 조건들을 표현한다. 삶의 조건들은 꿈속에서 그것들의 표현을 발견하고 각성 속에서 그것들의 해석을 발견한다. 독일어 번역이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게 의미 전달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르크스가 사회 구조를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로 나누고 하부 구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 생산하고 물질적인 차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부 구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문화인 겁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그런 물질적 토대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의 태도, 스타일, 뭐 취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상부 구조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마르크스는 인과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상태나 기술의 수준이나 같은 것들이 이런 문화,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로 설명될 수 있다는 관계인 거죠. 제가 제 나름으로는 이 말을 한국에 되게 그 흔히 쓰는 말들로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먹고 살만 하니까 미술하지 라든가 이런 말들입니다. 먹고 산다라는 말이 사실은 하부 구조에 속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물질적 삶. 그런데 그것들이 충족이 되니까 뭐 미술을 할 수 있다. 상부 구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처럼 반드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은 식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마르크스 식으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인과론인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193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마르크스 이론을 되게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자기의 그런 순수 미학 학문에다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면서도 이 마르크스가 그 자기가 보기에 베냐민이 보기에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고 놓쳤던 부분으로서 이 예술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의 그 결과가 아니라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사이에는 일정한 자율성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렇게 된 문화가 이렇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먹고 살만 하지 않아도 이런 문화들이 이런 예술적 충동들이 예술 의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달리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물질적 아니면 경제적 조건들 속에 놓여 있지만 그것들을 뭐 예를 들면 되게 풍자적으로 비튼다든가 뭐 아니면 되게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러니까 비판적 성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것들은 인과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었던 이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의 이 인용구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조건들이 상부 구조에서 표현된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하부 구조의 것들은 상부 구조에서 표현된다가 베냐민의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베냐민이 그 마르크스의 어떤 그 인과론적인 것들을 좀 그 비판하기 위해서 위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었다 그러면 위장에서 뭔가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거 뭐죠? 신체적 인과론이잖아요. 그런데 일테면 우리가 뭘 먹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바로 그 음식물처럼 나타나는 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먹어야지만 뭔가 이렇게 아웃풋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A를 먹으면 A 다시가 나온다는 식으로 재현